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되면서 13일간의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각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민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리 유세전을 포함한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14일 밤 자정까지 13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후보들은 직접 민생 현장을 찾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조심스러운 선거운동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은 물론 주먹을 맞대는 새로운 인사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도보 유세로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선 후보도 있습니다. 유세 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온라인에서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는 물론 SNS를 이용한 자유로운 홍보도 펼쳐지고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 등록한 후보는 모두 74명. 코로나19 사태로 조용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후보들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나 높아진 수치인데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의 진입 장벽도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투표소에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생애 첫 투표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4만 명의 새로운 유권자가 생겼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 태어난 14만여 명의 고3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어른들의 일로만 여겨지던 낯선 선거지만 청소년 유권자들은 첫 투표 참여에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문제를 정치인들이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들도 유권자가 되니까 그 교육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표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사람을 뽑을지도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뽑아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권리 행사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던 정치와 관련 정책들을 보다 다양한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으니까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무선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막 생활학관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후보자 아무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이 없어. 공적인 자리에 속하는 성격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공약 같은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걸로 여러 개를 내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법을 그런 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네. 하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걱정도 남아 있습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잇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투표 방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뽑은 사람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죠. 저희 나이 때도 투표가 할 수 있다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고 저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이죠. 투표하는 법 그리고 투표에 대한 규칙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관위는 청소년 유권자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교육 동영상을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 등을 학교에 전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는 4.15 총선.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4.15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 한 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각 당에서 후보자 경선을 할 경우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정당과 후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 장보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를 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선관위에 등록된 조사기관에서 실시했는지입니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조사를 한 결과가 알려진다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자세히 짚어보려면 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공표할 때 표기하는 12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대부분 유선 또는 무선 전화를 활용하는데 이처럼 전화 조상이 된 사람들이 표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표본은 최소 500명을 넘어야 합니다. 표본이 많아질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응답률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 끝까지 응답해준 사람의 비율을 말합니다. 표본이 500명이고 응답률이 5%라면 여론조사 전화를 10,000명에게 걸어 이들 중 5%인 500명이 조사에 끝까지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을 경우 조사 협조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와 신뢰 수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뢰 수준 95%는 같은 여론조사를 100번 하면 95번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A 후보의 지지율이 40%,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면 40%에서 3%포인트를 더하거나 뺀 37%에서 43% 사이의 지지율이 100번 중 95번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특정 후보가 앞선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기준이나 결과 등록 현황, 위반 관련 조치 현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같은 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 해도 조사 방법과 응답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여론조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유권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부의 지원 과정에서의 혼선은 없애고 빠른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언제쯤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차선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경남은 긴급재난소득 명칭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맞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바꿨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을 정부 지원 방침과 비율로 지원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지원은 크게 3단계. 1차는 차상위 계층 이하 지원이 먼저 이뤄집니다. 4월 중 도내 48만여 가구에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메일과 방문 접수, 읍면동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차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3차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2차 추경을 거쳐 지급됩니다. 경남 재난지원금의 범위, 대상, 지원금 등은 정부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구당 지급 규모가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추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정부의 지급 기준에 맞추어서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00%, 소득 하위 50%에 먼저 지급하겠다라는
정부와 지방의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부담분은 8대2. 김경수 지사는 정부 지원금에 맞춰 지원 대상도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나머지 50%를 추가로 받게 되고 그 이외의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전체 100% 받게 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추가 중복해서 지급이 되지만 금액은 정부 지원금 금액에 맞추어서 지급이 됩니다. 경남은 정부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방식을 결정하는 다음 주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등을 발표해 최대한 빨리 도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전영입니다.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거창군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이 거창군이 거창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매일 3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간다는 거창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꼬박 한 달째 바닥을 치고 있는 매출에 상인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기다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월 20일부터 완전히 매출이 전월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점포별로 완전 5분의 1이 다운이 돼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조금씩 거치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는 갈 곳을 잃은 상황. 거창군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거창군은 30일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거창형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재난 국민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모두 338억 원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8,500여 곳의 모든 소상공인 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 식당을 돕기 위해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군청 내 식당도 영업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 단체를 돕기 위해 창작활동 준비금 10억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전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계 보장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지역 경제 상황 속에 마련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녹일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창원의 한 복합 주거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로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심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곳곳이 젖어 있더니 물방울도 보입니다. 균열까지도 확인됩니다. 입주민 이용 시설 출입문과 칸막이 유리는 쉽게 흔들리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대형 쉬레기가 놓였습니다. 유리로 막혀 있지만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이 설치된 곳은 외부가 보이는 2층입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유리 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가 올랐으면 허리보다 더 낮게 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추락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곳곳에 물이 새고 지하 2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곳에서 누수 현상이 확인되고 크랙이 발견되고 심지어 바닥에는 흥건히 물이. 이곳은 상업시설과 오피스텔, 아파트 1,132가구가 생활하는 복합 주거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주민 안전에 대한 22건의 하자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놀이시설 상가용 실외기가 다 현재 올라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소음과 열기로 인해서 입주민들의 생활 소음이 굉장합니다. 계속되는 누수에서 주민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사는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입주 예정자와도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 예정이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처리 절차상의 기간이 좀 소요될 뿐이고 곧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층 결함에 대해서는 전체 부실로 매도당하는 것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창구는 항상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도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창원시에 준공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가 빠르게 해결돼 당초 예정된 기간 내 이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청년 희망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경남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도내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경남도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인 안전생활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의 모든 무증상 해외 입국자는 안전생활시설로 입소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퇴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일 이전 유럽과 미국 이외 국가에 입국한 능동 감시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해 검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고성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2만 1,600여 가구로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며 오는 8월까지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 63억 원은 군의회 협의 끝에 전액 군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해시에서 최근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13,000장을 지원합니다. 총 4,300여 명의 외국인이 대상이며 한 명당 3장씩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등 9개 국가별 공동체와 김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기관 4곳을 통해 배부됩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의 최대 월동지인 고성군이 독수리를 활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고성에서 몽골까지 나라라 고성 독수리를 사업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만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 저수지를 연결하는 생태 관광 코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독수리는 매년 11월 몽골에서 고성군까지 3,000km 정도를 날아와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3월 몽골로 돌아갑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각 후보별 정책과 공약 대결 역시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경남은 농어촌 지역구가 많아서 농업 분야에 내는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거나 내용이 접근하기 쉽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거창 농업회의소 김은규 사무국장 그리고 경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 국장께서는요, 지금 거창군에서 거주하시고 또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맡고 계시고요. 경남도 농정혁신분과위원장도 수행 중이십니다. 이번 총선 농업 분야 관련해서 정책 공약 꼼꼼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매번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이 농업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채 5%가 되지 않는 농업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긴 하나 이런 선거 시기에 가장 또 소외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농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농업 관련 전문가나 현장 출신 활동가들도 거의 없고 또 비례 후보들의 이런 구성을 보더라도 당선권에 들어있는 그 정당은 민중당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농촌 사회의 현실, 농업의 악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농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중 있게 이런 총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 소비자들에게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가 저는 사실 대단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이런 이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런 식량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좀 늦었지만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선거 시기와 맞물려 어떻게 이제 농업 정책, 농촌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많이 소외된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남 지역 농업인들이 역대 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유 의원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농어민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농업은 식량은 유사시 국가의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려면 식량 자족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식량 자급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전라도하고 같이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어떤 농수산물 생산 지역이고 근데 그 중요도에 비해서 선거 영향력은 그동안 너무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냥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께 인상만 잘 보이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네. 농어촌에도 다 어르신들도 컴퓨터 통신에 익숙해졌고 네트워크가 다 확산돼가지고 과학농업 그다음에 또 청년 농업인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됐고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영향이 이번에 좀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전과 이후 세계 문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그 서구 문명이 오리엔탈리즘을 전부 이렇게 하등시 여기고 말살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이제 시대가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지역주의하고 지속 가능한 자족적인 도시 이런 것들인데 자족적 도시가 되려면 결국은 농어촌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게 같이 직접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마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수입품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여기에 맞게 좀 대비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득이라든지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청년 농업인 육성 이렇게 각 당이 내세우는 농업 관련 공통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는 뭐 예상했던 정책들이어서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는 이번 정책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정책이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발적이고 새로운 정책은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야 상관없이 농업에 대한 소득 보장하고 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거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데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제가 국방 이야기 했는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갑자기 농수산물 끊으면 그냥 전쟁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 당의 간단하게 우선 대표적인 그 농업 정책을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공익직불금제가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그 전에 그동안 농민들한테 이렇게 기존의 직불 면적 단위로 직불 금액에다가 플러스 알파 환경 보존한다거나 농촌 공동체를 유지한다거나 친환경 식품 안전 그런 농수산물을 생산한다거나 뭐 이런 경관을 보존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추가금을 더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강화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다 공이 똑같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둘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수당은 농민의 활동에 따라 약간 차등이 발생하는 거고, 농민기본소득은 그냥 전체한테 다 주는 겁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돈을 우리 세금을 막 주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존을 해주는 거고, 이제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수매 전까지 농민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단 월급처럼 돈을 주고 나중에 수매가 끝난 다음에 일정 부분 회수하자 뭐 이런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농업인 연금제가 있는데 정년이 되면 직장인들처럼 연금을 받게 하자. 그런 이제 돈이 문제가 되겠잖아요. 근데 연간 한 120만 원 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TV에서 청년 농업인 자주 등장하는데 여론을 반영하듯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당에서 공통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이 정책에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 국장께서는 이 비슷한 공약들 중에서 어떤 정책에 제일 관심이 가셨는지. 이제 기존에는 농민들이 직접적인 농업 활동, 소득 활동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에 많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치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는 농민 수당이나 기본 소득을 법제화하는 이제 이런 정책이나 공약이 공이 모든 정당들이 함께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그런 이제 농민들의 공익적 역할,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적 입장이었던 그런 정당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 결국은 이게 이제 실현되겠구나라는 이제 가능성을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대단히 우리 사회의 이런 직면한 현실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선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걸 다시 위시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농지를 소유하는 그 주체는 농민이어야 되는데 농민 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불법 형태가 많은 것을 한번 농지 문제를 한번 건드려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민감한 공약들이 나온 정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게 이제 이미 많이 입법화되어 있는데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농촌에 고향 사랑 기부를 함으로 해서 세금을 내므로 해서 소멸하는 농촌을 이제 도시와 함께 합의해서 지키기 위한 이런 고향세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라는 이런 공약도 상당히 저는 이채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3%에 머물러 있어요. 이 농업 관련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5%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많은 이제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 매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고 우리 농민들의 사실 수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후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합의가 중요한데 자칫 이것 또한 그 의지는 가상한데 당선하고 되고 나서 그만큼의 노력을 사실 너무 안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선이 되면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발전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가 되고 있고 정당의 공통의 공약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양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농촌 농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성숙되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뭐 선심성, 이벤트성 공약 의식이 간다,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럼 봐도 될까요? 조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요.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은 날카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남 지역 농촌 상황을 봤을 때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개선시킬 만한 정책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 김 국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농민 수당이나 이제 농업인들의 이제 기본 소득을 법제화하겠다라는 것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조건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가 보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고, 공익적 역할을 이제는 법적으로서 그걸 보장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분들을 소위 이제 농민들이 그런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농업 문제, 농촌 문제, 먹거리 문제에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이슈화되고 함께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저는 다음 이제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법적으로서 이제 완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행 가능성은 좀 이제 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들은 나오고 이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지만 이번 공약 중에서는 사실 이제 참신성이나 좀 혁신적인 내용들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기존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또 이 정책들을 다시 한번 써먹는 형태는 있는데 지금의 이런 시대적 흐름, 농촌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뭔가 더 혁신적인 제안을 해내는 이런 정당이나 후보들은 아직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일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부 공천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혹시 각 당이나 지역 후보에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 빌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요. 이제 농촌 지역에 운동을 하시는 후보자들이 제일 자주 쓰시는 말들이 나도 농민의 아들이다, 농촌 출신이다, 어릴 때 농사 좀 지어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 접근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중앙 정치 또는 관계 또 예산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능력, 전문성을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체 정당의 면면이나 출마한 우리 후보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 중요한 농업 문제, 농촌 문제에 오로지 집중하고 고민하는 현장 출신의 농민들 또는 농업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힘이 상당히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실제 원내 진출 요정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실제 정책 정당 그리고 농업 관련 전문가로서의 그 면모를 우리 농민들의 좀 전폭적인 힘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거대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수 정당도 그 목소리를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성을 이번 총선에서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좋은 농업 농촌 공약들은 뭔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면 상대 후보의 공약들도 적극 좀 이렇게 도입해서 이것이 전체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함께 그런 상생하는 모습들도 책임성 있는 정치권이 좀 함께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 유 의원과는 저희가 청년 관련 공약들을 또 짚어봤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세부적인 게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각 당의 농업 관련 정책들을 보면요. 이 청년과 농어촌을 좀 연결해서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그 TV 보면 마치 농촌의 청년들이 연예인처럼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인기가 식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을 투약을 해가지고 빨리 시너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뭔가 붐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정책들이 이제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여야와 무관하게 그냥 참신하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지역 공동체 활력을 위해서 지역 관리 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관리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스마트 농업을 위한 혁신 밸리를 만든다는 건 지금 시범 지구도 몇 군데 했었고 지금 요즘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화이트 칼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화이트 칼라 입고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로 농사 짓고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주말에 한번 가서 직접 땀 흘리고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꿈꾼단 말이죠.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농어촌 뉴딜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데
저희가 지금 국가 예산에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그것들을 좀 농어촌에 포커스로 옮겨서 하자는 거고, 그다음 농촌문화 이장 제도는 농촌하고 도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을 만들어서 네. 계속해서 귀농을 돕거나 이런 활동들을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 후계농 10만 명 육성. 저는 더 20만 명 육성도 조금 이벤트성이 강하긴 하지만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쌀뿐만이 아니라 기초농산물에 해당되는 것들은 국가에 수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해서 정해서 자급률에 못 미치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GMO 이건 뭐 청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들이 조금 현실 가능성 있게 더 진척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농민 후보가 너무 많지 않다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농민 정책에 대한 공약이 디테일한 당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 현실화시키는 이제 지름길이고 도시하고 농촌이 교류를 하고 직접 수매를 하고 이런 걸 넘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도시는 자급자족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농어촌에 힘을 실어줘야지만이 도시가 자급자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는 에너지와 농산물로 나가는 거 거의 제로가 될 정도로 하는 이제 유토피아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가깝게 계속 하려면 결국은 도시에다가 재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먹을 기본적인 식량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한 도농 교류의 수준을 높이고 재원을 농어촌에 이제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밀도 높은 도시일수록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보면 훨씬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도시농촌이나 가족농, 그다음에 기업과 농촌, 그다음에 지방정부와 농촌 이렇게 패키지로 묶음들을 정부에서 많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촌과 도시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그래서 이제 도시가 뭐 내 삶 속의 일부가 되도록 농업이 그리고 도시에서 농업을 하는 게 텔레비 시청하고 모니터링 해서 내 거 농산물을 보는 것처럼 일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국장께서는 또 농촌 현장에 계시고 젊은 층에 속하신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반가우실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고령화되고 또 이탈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제 정책의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건 여전히 농촌의 소멸 속도가 빠른 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정책의 혁신들은 대단히 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 농정으로 많은 예산이나 또는 많은 이 시스템들이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단계에 놓여 있기도 한데요. 국가 정책들이 이렇게 많이 지방 쪽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이양될 때 우리 지역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행정 조직 또는 이런 인력 운용 계획들이 대단히 아직까지는 미약할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 주도로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민과 간의 이제 지속적인 협력의 가능성들을 이제는 좀 많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과 또는 이 민간의 참여, 또 다양한 이런 그 지방 농정 이양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개편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청년들이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구조, 또 농촌은 그만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시책들을 함께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는 실험들, 이것들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뭔가 좀 드러나고 공론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거창 농업회의소 김은규 사무국장, 경상남도 정책자문단 유진상 위원과 함께 이번 총선의 정책 중 농업 분야를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도움되는 시간이셨길 바라면서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4.15 총선 관련 대담 및 뉴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뉴스 중에 우리가 만든 뉴스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가 곧 뉴스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